태국 국방부 접견실에서 알 수 없는 남자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영상을 촬영하고 곧 이어 이 남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집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누구이고 무슨 일 때문에 태국 국방부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앨리스입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수님께서는 강단 앞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만지고 계셨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2023년 11월 러시아 국방부 조달청 부청장이 중국 무인기 제조업체 임원들과 만찬을 가진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인기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사 기밀이 식탁에서 오가고 있구나. 이 영상은 말리 국방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2024년 초 중국이 말리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면서 현지 국방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테러 방지 협력이지만 실상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세 번째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태국어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흐르고 군복을 입은 남성이 여러 명의 중국인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해 보였고 중국인들은 모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VIP입니다. 태국어 음성 위로 영어 번역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이 영상은 태국 국방부 내 VIP 접견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사에 동석한 이들은 대부분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며 군복을 입은 남성은 2024년 9월에 은퇴한 태국군 예비역 장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군의 중립성 문제가 아닌가요? 왜 은퇴 전에 군복을 입은 상태로 외국인 사업가들을 접대했던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영상 자체는 은퇴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태국 국방부 출입 규정상 VIP 접견실 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국 사업가들이 반복적으로 해당 공간에 출입한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흔한 건가요? 앞서 보신 러시아나 말리의 경우는 공식적인 군사 협력이나 정부 간 협약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접촉이 국방부 시설에서 이뤄진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만남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접대가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중국 사업가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지도였습니다. 여러 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각 중국 자본이 투입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특별경제구역,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 환경 규제, 그리고 심지어 비자, 정책까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장군이 은퇴 후에도 이런 프로젝트들에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방금 전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진짜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태국 국방부 건물 내부 복도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군 장교로 보이는 인물이 정장을 입은 중국인과 악수하며 무엇인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7월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 통신 담당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 기업 대표들이 기술 투자 협약을 위해 방문했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회의나 협상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은밀하고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 투자 협약의 배후에 중국 국유기업인 화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화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보안 문제로 논란이 됐던 중국 통신 장비 회사 말이죠. 중국은 현재 태국군 내부 통신망 일부에 자국의 통신 기술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군의 통신 인프라 현대화를 돕는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태국 국방통신이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셈이죠. 교수님, 국방부 통신망을 중국 장비로 구축한다고요? 한국은 화웨이 장비를 공공부문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태국은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국회에서의 투명한 논의와 언론의 지속적인 견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 속에서 이뤄졌죠. 저는 더 궁금해져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태국은 왜 그런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가요? 태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은 군부 쿠데타의 역사가 길고 민주적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하고 언론의 자유도 제한적이에요. 특히 국방 관련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통신 인프라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신망을 장악한다는 것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사정보, 정부 기밀, 심지어 일반 국민들의 통신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중국이 태국의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백도어나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국가들이 중국 통신 장비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이미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점진적으로 중국 통신 장비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 기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기술로 들어와서 안보를 장악하는 중국의 전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공개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를 통한 은밀한 침투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핵심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언론 보도가 제한적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투명성의 부족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갈 수 있다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민주적 제도의 강화,
언론의 자유 보장,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바로 그런 방법들이죠. 한국이 좋은 예시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언론의 보도, 국회의 견제가 함께 작동할 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고의 방어막이다. 하지만 태국의 상황은 통신 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태국 언론 보도 스크랩들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태국군 예비역 장성 3명이 동시에 중국계 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육군 중장 출신으로 현재 중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 공군 소장으로 카지노 리조트 프로젝트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전 해군 중장 출신으로 현재 태국 북부 특별경제구역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이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규모를 보시죠. 교수님께서 태국 북부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종류의 개발 사업들이었습니다. 토지 개발, 카지노 리조트 조성, 물류 허브 건설, 그리고 특별경제구역 설립까지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프로젝트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특혜들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었는데 여러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계 투자자들을 위해 로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토지 장기 임대 혜택, 환경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특혜들은 보통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저는 점점 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군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부작용입니다. 다른 학생이 궁금한 듯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공직자윤리법과 관련 규정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 출신들은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죠. 또한 외국 자본이 특정 기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관련 산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 투자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출신 고위직은 퇴직 후 2년간 방산업체나 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법도 매우 철저해서 국가 기밀에 접근했던 인사들은 평생 특정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되기도 해요. 태국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비역 장성들이 자유롭게 외국 기업의 자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이건 국익 침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외국인 투자 유치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국가 안보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전략입니다. 직접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핵심 인사들을 포섭하는 방식이에요. 경제적 유혹과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 전략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공개되고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민주주의의 힘은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법원 앞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모습이 보였고 주변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국의 독립 언론사의 탐사보도 기자 소안 차이아쿨입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태국 국방부의 VIP 출입 명단을 추적 취재해왔습니다. 소안 기자는 국방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중국 기업인들의 빈번한 출입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식 일정에 없는 시간에도 국방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발행되기 하루 전에 체포된 거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공식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국가기밀 누설입니다. 하지만 태국 언론계에서는 국방부와 중국 기업 간의 내밀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수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아닌가요? 한국에서였다면 이런 일에 대해 즉시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났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언론인이 부당하게 탄압받으면 언론단체들, 시민사회, 심지어 정치권까지 나서서 항의하죠. 인터넷 언론,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시민단체들이 모두 연대해서 정치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합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와 태국의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모든 언론이 당과 정부의 통제 하에 있고 검열 시스템을 통해 비판적 보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인터넷도 만리방화벽으로 통제하고 SNS도 모두 감시받죠. 그럼 중국에서는 이런 탐사보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정부나 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통해 아예 그런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국, 태국, 한국의 언론 자유도를 비교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중국은 빨간색 매우 나쁨, 태국은 노란색 부분적 자유, 한국은 초록색 자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국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점점 중국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인들이 정부나 군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마다 각종 혐의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소환 기자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궁금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군부와 중국 기업의 관계를 취재한 기자 7명이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3명은 실제로 구속되었고요. 7명이나요? 그럼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기자들이 자체 검열을 시작한 거예요. 정부나 군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를 꺼려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부가 노리는 효과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적 견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최근 정치 사건들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화면에 보여주셨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 각종 비리 수사 결과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권력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구속, 군 간부들의 비리 수사, 방산업체와 결탁한 고위 공무원들의 처벌 등이 그 예시죠. 군 관련해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군 간부들의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수사되고 처벌받았습니다. 군 내부 성범죄, 부대 운영비 횡령, 방산업체와의 유착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군인들은 은퇴 후에도 민감한 분야에서 활동할 때 제한이 있는 건가요?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요. 안보 관련 민간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나 정보기관 고위직 출신은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계 취업이 금지됩니다. 또한 재직 중 담당했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는 더 오랜 기간 취업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이런 법률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상 전관 예우를 통해 외국 자본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태국군 간부들은 은퇴 후 자유롭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교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예비역 장성들이 중국 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견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한국은 다층적 견제 시스템이 있어요. 국회의 국정감사, 언론의 탐사보도, 시민사회의 감시, 사법부의 독립적 수사,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까지 존재하죠. 국방부는 매년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도 받아요. 군 내부에도 자체 감찰 시스템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 체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명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정보공개법, 국정감사 중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권력의 행사 과정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반면 태국은 그런 투명성이 부족해서 은밀한 거래들이 가능한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핵심은 투명성과 견제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군복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외국인을 위한 의상이 아닙니다. 군복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군복을 입고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군복의 의미를 모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태국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외교 활동 남용 사례입니다. 군복을 입은 상태로 중국 VIP들을 접대하고 국방부 시설을 개방하고 예비역이 된 후에도 중국 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원칙과 제도로 이런 일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한 퇴직 후 취업 제한, 국회의 정기적인 국정감사, 언론의 자유로운 탐사보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모두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중국의 침투 수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압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유혹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침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핵심 인사들을 포섭하고 기술 투자라는 명목으로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고 자문이라는 역할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결국 중국은 돈으로 침투하지만 한국은 원칙으로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태국이 진정으로 국가의 존엄을 지키려면 군복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상징이어야 하고 그 의미는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환 기자처럼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권위주의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견제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외국인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태국의 현실, 중국의 전략, 한국의 대응, 그리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태국 국방부까지 침투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정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 나라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총리가 빠르게 정계에 입문하자 다른 나라에게도 조종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의 총리는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학과 3학년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학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교수님이 이번 주제로 동남아시아 정치, 특히 태국의 최근 변화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저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예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태국의 현대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로 태국과 아시아에서 수년간 연구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정치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친나왓이라는 한 가문이 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친나왓 가문에 대해서는 기사로만 접해봤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들을 기회가 생겨 기대됐습니다. 태국 정치는 친나왓 가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가문이 어떻게 태국 현대사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지도를 보여주시며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이 과거 시암이라 불렸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왔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친나왓 가문이 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며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오늘 수업은 길지만 동남아시아 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친나왓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라 더 관심이 갔죠. 로버트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탁신 친나왓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친나왓 가문의 이야기는 탁신 친나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 출신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2001년 태국 총리가 되었죠. 교수님은 탁신이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는지 설명하셨어요. 1998년 타이락 타이당을 창당해 빠르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압도적인 승리로 총리가 된 탁신은 처음에 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고 해요. 탁신의 집권 초기는 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탁시노믹스라 불리는 그의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농촌 개발 프로그램, 보편적 의료 서비스 도입 등을 포함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탁신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탁신은 특히 태국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방콕과 도시 엘리트층에 집중했다면 탁신은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30바트 약 $1 의료 서비스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탁신의 집권 후반기를 설명하셨어요.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는 점차 부패와 독재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탁신은 불법 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800명 이상이 초법적으로 처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죠. 교수님은 탁신의 언론 탄압 사례도 보여주셨어요.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세금 조사를 받거나 광고주들이 압력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 탁신 가족이 소유한 신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텍스프리로 판매한 사건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결국 2006년 9월 19일 태국 군부는 탁신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탁신은 영국으로 망명했고 이후 태국 정치는 옐로우 셔츠 반탁신 왕실주의자와 레드 셔츠 친탁신 지지자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분열되었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가고 이번에는 우아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친나와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탁신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이 푸어타이당을 이끌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캐서린이 작은 소리로 정치 왕가네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놀라웠죠. 잉낙은 초기에는 탁신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녀가 추진한 쌀 수매 보조금 정책이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농민들에게 시장가보다 50%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인다는 이 정책은 결국 17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 교수님은 이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2014년 5월 22일 프라유찬 5차 장군이 이끄는 군부 쿠데타로 잉낙 정부가 무너졌다고 설명하셨어요. 잉낙은 결국 재판을 피해 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은 사실상 군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2019년 선거가 있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이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친나와 가문은 2024년 다시 한번 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024년 8월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푸어타이당을 이끌며 총리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그녀가 총리가 되고 불과 며칠 후 망명 생활을 하던 탁신이 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의 정치 경력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부동산 회사 CEO 출신인 그녀는 2022년에야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친나왓이라는 성씨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죠. 패통탄은 2024년 5월 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며 승리했지만 태국의 정치 시스템 특성상 군부와 왕실의 지지 없이는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아버지 탁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마쿠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교수님은 패통탄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디지털 월렛 프로그램, 대마초 합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패통탄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외교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큰 무게를 두고 있죠. 저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문이 이렇게 한국과의 정치를 좌우하는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가능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정치 왕가가 민주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치 시스템인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설명을 기다리며 저는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패통탄 친나왓의 대형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패통탄 총리는 정말 자신의 의지로 태국을 이끌고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답을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2023년까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 CEO로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활동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패통탄의 짧은 정치 이력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어요. 2023년 3월 푸어타이당에 입당. 2023년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 2024년 5월 총선에서 푸어타이당 후보로 출마. 2024년 8월 태국 총리로 선출. 이런 급속한 정치적 부상은 태국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패통탄 총리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나와시라는 성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죠. 제 옆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탁신이 딸을 통해 복귀한 셈인가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패통탄이 총리로 선출된 지 불과 9일 만에 탁신이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으로 귀국했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 보도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방콕 포스트지의 정치 칼럼니스트 테라유 차투차이는 패통탄은 탁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발표하는 정책들의 상당수가 탁신의 과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죠.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패통탄과 탁신이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나왔어요. 공식 행사에서도 항상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탁신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부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매일 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주요 정책 회의에 자문가로 참석하고 있어요.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도 배경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 패통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월렛 정책은 태국 국민 각각에게 1만 바트 약 3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탁신이 2000년대 초반 추진했던 마을 기금 정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태국 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북부, 동북부 지역의 저소득층은 여전히 탁신과 친나와 가문을 지지합니다. 그들에게 탁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영웅이니까요. 반면 방콕의 중산층과 엘리트, 남부 지역 주민들은 패통탄이 탁신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점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패통탄 내각의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탁신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패통탄이 아니라 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통탄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총리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슬라이드에는 중국 국기와 태국 국기가 나란히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진핑 주석과 패통탄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패통탄 총리가 단순히 탁신의 꼭두각시에서 더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탁신 친나왓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친선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중국 정상회담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과 시진핑이 함께 있는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2024년 10월 패통탄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이 방문에서 무려 15개의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군사 예산 배분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산 무기 시스템 구매가 급증한 그래프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사적 의존도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한국과 추진 중이던 KAIT-50 훈련기 구매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고 대신 중국의 L-15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군사 동맹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패통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던 태국 동부 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중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차례로 제시하셨어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면서 태국 영토 내에 중국 자본과 노동력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 쿤밍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더 위험한 것은 태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아세안의 공동 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세안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행동이었죠.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태국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 균형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을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닌 지정학적 위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국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패통탄 정부의 실패를 다루는 기사들이었죠. 이제 패통탄 정부가 태국 국내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북부 지역의 참혹한 홍수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에 잠긴 마을과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2024년 9월 태국 북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때 패통탄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구호물자는 며칠 동안 도착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한국의 수자원공사와 태국 정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홍수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무시된 사례라니 안타까웠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패통탄 정부 출범 이후 태국의 중소기업 도산율이 27%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은 12%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노동자들을 데려와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방콕 교외 지역의 한 공단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태국인 고용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통계였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했을 때는 현지 채용 비율이 85%를 넘었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핵심 직위에 모두 중국인을 배치하고 태국인들에게는 저임금 단순 노동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태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 통제입니다. 패통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왕실 모독죄를 빌미로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언론 자유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국제언론인 보호위원회 CPJ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142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태국으로서는 심각한 후퇴입니다. 결국 패통탄 정부는 태국 국민의 살보다 중국과의 관계와 가문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점차 인식되면서 반정부 시위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갖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발언이 인용문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총리가 공식적인 국제 행사에서 자신이 태국보다 중국과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발언은 태국 국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국민들, 특히 태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중시하는 시민들은 총리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태국을 팔아먹는 총리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고 방콕과 치앙마이에서는 즉각적인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크랑탭 데일리지는 사설에서 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총리가 어떻게 태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패통탄 총리를 지지했던 일부 정치인들조차 이 발언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죠. 교수님은 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발언이 얼마나 민감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로 자신들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주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총리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정체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죠.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태국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최근 정치 상황, 특히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과연 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우리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단순한 친중 정책을 넘어 태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태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누구 의견을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태국 국민들이 결국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때마다 국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학생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서 태국이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인프라와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놀라운 외교적 균형 감각을 보여왔지만 현재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과 태국은
오랜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맺어왔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관계는 정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유대와 민간 교류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종료 종이 울렸고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 국제 정치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강대국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된다면 태국의 주권과 독립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쯤 깨닫고 행동에 나설까요? 국제 정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국가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패통탄 친나와시, 꼭두각시처럼 정치를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빠르게 정계에 입문하고 총리까지 된 이유가 가족의 힘이 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